이 시간에는 생산운영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산운영 시스템이란 것은 투입물이 변환 공정을 거쳐서 산출물로 전환되는 그 단계에서 통제를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산출물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걸 생산운영 시스템이라고 해요. 시스템이잖아요, 전체가. 생산운영 시스템의 목표는 투입물의 가치, 모든 투입물의 가치라는 건 뭐냐면은 원자재, 그 다음에 변환 공정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합한 가치보다도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생산운영 시스템의 목표예요. 즉, 100원을 투입해서 원자재가 90원, 그 다음에 변환 비용이 10원, 해가지고 총 100원이 들었는데 산출물이 나와서 보니까 100원이더라. 그럼 우리가 이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100원을 투입했다면 최소한 산출물은 110원이 나와가지고 10원의 이익을 건져야 되는 거죠. 생산 시스템은 산출물의 가치가 투입된 원자재나 변환 공정에서 일어나는 비용을 커버할 수 있는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생산 시스템은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제조업의 생산 시스템은 투입물, 즉 원자재라는 거죠. 인풋을 투입해가지고 변환 공정을 쳐서 산출물인 아웃풋, 즉 유형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관리자들이 통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인적 자원이나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하고 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산출물이 어떻게 돼요? 아까 말한 대로 투입된 거 변환 공정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환 공정이 되게 중요한데, 변환 공정이라는 프로세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정은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공정을 통해서 원자재가 효용가치, 즉 유틸리티가 높은 제품으로 변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제조업에서는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냐면은, 제조업은 원자재가 실체가 없던 것들이 제품이라는 실체가 있는 물건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형의 제품을 만들어진다고 해서 형태 효용이라고 해요. 형태 효용. 즉 폼 유틸리티라고 해요. 폼 유틸리티. 그 다음에 운송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만든 장소에서 다른 장소에 이동함으로써 내가 유틸리티가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장소 효용이라고 해요. 장소 효용. 제품 유틸리티가 높아지는 거죠. 장소가 바뀜으로써. 그래서 이거를 플레이스 유틸리티라고 해요. 플레이스 유틸리티. 장소 효용. 그 다음에 창고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보관해놨다가 필요한 때에 판매함으로써 유틸리티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의 효용 가치라고 그래가지고 시간 효용, 타임 유틸리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통해서 유틸리티를 증대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트레이드 유틸리티라고 해요. 서비스업 같은 경우는 내가 병이 났는데 내가 지금 아픈 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병원을 통해서 치료를 함으로써 내가 상태가 좋은 상태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상태 효용, 즉 스테이트 유틸리티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들이 다 변환 공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시스템은 기업의 가장 하위 시스템이에요. 생산 부분이 가장 하위에 있잖아요. 하위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 하위 시스템은 생산 시스템은 나 혼자 유아독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업에 있는 다른 하위 시스템들, 즉 재무, 마케팅, 인사 이런 부분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서로 상부상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개방적 시스템, 즉 오픈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산이란 거는 투입물을 인풋하고요. 변환 공정을 프로세스를 거쳐가지고 하나의 출력물, 즉 제품,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생산 시스템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인풋 아웃풋 시스템 또는 IO 시스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생산 시스템은 무엇보다도 원자재를 제품으로 만들어내서 효용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효과성을 중요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용을 절감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생산의 효율성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율성과 효과성을 중요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시스템에 이제 저게 나와 있는데 투입물은 인적 인간, 물자, 자본, 돈, 사람, 그다음에 원자재 이런 것들을 투입하는 것이고 변환 공정은 누가 해요? 머신, 기계가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제품은 제품으로 산출물이 나오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통제를 거치면서 효과성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서비스 운영 시스템은 생산 시스템과 구조는 똑같은데 약간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냐? 투입물과 산출물이 고객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은 아픈 고객이 투입이 돼가지고 병원에 치료를 거쳐서 아웃풋은 뭐예요? 건강한 고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 시스템은 투입물과 산출물이 고객이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음식점도 마찬가지죠. 배고픈 고객을 투입해가지고 내가 배가 고파요. 음식점에 들어가지고 밥을 먹어. 이게 프로세스죠. 나오면 어떻게 나는 배가 불러가지고 흡족한 고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음식점의 서비스업의 생산 시스템이에요. 이건 지나가도록 하고요. 폰은 지나가도록 하고. 그럼 생산 시스템에는 세 가지 유형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괄 처리 시스템. 일괄 처리 시스템은 우리가 보통 배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배치 시스템. 그래가지고 소규모 생산하는데 주로 사용되는 시스템이에요. 소규모 10개, 20개. 그 다음에 연속 생산 시스템은 말 그대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연속적으로 생산해내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연속 생산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획 시스템은 단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는데 건물 짓는 데 가서 빌딩 하나를 짓는다. 또 조선의 배 한 척을 건조한다. 비행기 한 대를 만든다. 근데 수년 동안 걸리잖아요. 프로젝트 시스템, 기획 시스템, 일회 시스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스템의 여러 가지 유형들 얘기했고요. 생산 시스템은 중요한 의사결정들이 있는데 뭐 더 많은 것들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것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네요. 사용할 기술을 내가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도입해 가지고 그 기술을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걸 사용할 것인가, 어떤 게 우리 제품을 만드는데 유용한가를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생산 시스템의 능력은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가, 그다음에는 생산량은 어느 정도 생산해야 되냐. 시장은 규모는 한정되어 있는데 과잉 생산하면 우리는 재고 부담만 되는 것이고 결국은 비용의 로스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량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도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다. 다음에 생산관리의 기능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생산관리 기능은 설계 기능과 계획 기능과 통제 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설계 기능이라는 건 큰 틀에서 말하면 생산 시스템을, 생산 시설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큰 틀에서의 설계를 하는 거예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제품을 어떤 걸 만들고, 그다음에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공정을 어떻게 설계하고, 입지는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공장은 어디다 구축을 하고, 설비는 어떻게 배치하고, 이런 큰 틀에서의 설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설계 기능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 기능이란 건 뭐냐면은 앞에 있는 시설에 대한 설계를 어떻게 우리가 이용할 것인가,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가 얼마 정도 생산을 할 것인가, 총괄 생산 계획, 그다음에 개별 생산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계획 기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통제 기능은 뭐냐면은 앞에 있는 시설물과 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일정을 통제하고 사람을 통제할 것인가, 종을 통제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통제 기능이라고 합니다. 통제 기능. 그래서 여기에는 일정 통제, 재고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그런 개념이죠. 생산 관리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 관리에서는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많죠. 근데 대부분이 기업은 항상 자원이 부족해요.
자원이 부족하고 부족한 자원 안에서 어떻게 하면 그거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효과성을 높이려는 그런 통제 역할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생산 관리에서 중요한 고려 사항은 첫 번째는 생산 계획과 통제예요. 우리가 제품과 부품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산하는 게 효과적인가? 직접 생산하는 게 좋겠는가? 아니면 외부에 하청을 주는 게 좋겠는가? 요즘에는요. 예전에는 우리가 직접 생산을 전부 다 자기가 다 생산하는 걸 기본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직접 생산하려면 내가 많은 비용이 들고 시스템도 구축해야 되고 인원도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하청을 주게 돼 있죠. 그래서 하청을 주는 것을 오히려 더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대부분 다 하청 업체를 많이 이용을 하죠. 그 다음에 재고 문제. 우리가 시장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겠는가? 재고를 많이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적당한 수준만 재고 갖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은 필요한 만큼 갖고 있을 것인가? 하는 이런 의사결정 문제도 되게 중요한 고려사항이에요. 왜? 재고는 많이 갖고 있으면 갖고 있을수록 비용이 로스가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재고를 유지하는 비용, 재고를 보관해야 되는 비용,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설비 선택과 대체 문제. 설비를 어떤 설비를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장기적인 예측이 필요한 거죠. 응? 설비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 이것도 역시 비용과 관련되거든요. 규모가 큰 기업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설비를 구축해야 되는 것이고, 적은 기업이면 굉장히 유연성 있는 그런 설비를 구축해야 되는 거거든요. 설비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기계 설비의 보수 문제. 공장의 기계 설비가 항상 잘 돌아가면 좋은데 중간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멈출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보수할 것인가? 우리가 아까 용어의 정의에서 TPM이란 걸 얘기를 했어요. Total Productive Maintenance라고 해가지고 설비를 유지 보수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우리가 내용수가 되면은 미리미리 말하자면 부품을 교체함으로써 사전에 우리가 중간에 설비가 작동이 멈추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된다고. 그걸 우리가 TPM에서는 예방 보전이라고 하죠. 예방 보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설비 보전은. 그래서 설비의 보전 문제. 그다음에 기계 설비의 보수 문제. 내가 직접 할 거냐, 외부에 아웃소싱을 줄 거냐 하는 문제예요. 응? 외부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하청업체 아웃소싱을 주죠. 내가 모든 설비 보수 문제까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종업원들에 대한 관리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의 규모와 입지의 문제. 생산과 중요한 고려사항 중에 하나죠. 공장을 어디다 설치할 것인가? 어디에 위치시킬 것인가? 공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왜요? 공장의 규모는 곧 공장의 생산량, 생산 능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과잉 생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잉 생산하면은 생산했다가 재고를 쌓아놓으면은 그런 비용이 우리가 부담이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공장의 규모를 그게 무작정 확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는 연간 100만 대만 생산하면 되는데 우리가 200만 대를 미리 생산하는 공장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는 그 공장이 큰 공장을 더 2배로 하려면은 구축하려면은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단계는 100만 대.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봐가지고 2단계는 200만 대. 이렇게 단계적으로 구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공장의 규모를 어느 정도 할 것인가? 어디다 공장의 입지를 선택할 것인가?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 구체적으로 배우게 됩니다. 입지를 선택하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요. 공장의 입지는 종업원을 우리가 종업원을 확보할 수 있는가? 시장이 가까운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입지 선정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품질의 문제. 품질의 수준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고품질의 제품을 계속 만들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한 문제죠. 품질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품질의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산관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품질의 문제는. 품질에 대한 기준을 어느 정도 설정할 것인가? 품질의 검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죠. 자, 그 다음에 작업의 방법. 작업 방법은
우리가 생산 관리에서 어떤 당면 문제로 볼 수 있죠. 작업자와 작업의 순서, 공정의 순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작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를 우리가 생산 관리에서는 사전에 고려를 해야 된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제 생산 관리에 있어서 이제 역사에 대한 얘기, 생산 관리가 어떻게 태동되는가 하는 역사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생산 관리는요. 여기 우리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르던 시절에 예를 들어 300년 전에는 간의 수공업 형태로 조직의 개념이 없이 생산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1770년대에 산업혁명이 발전되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공장제 공업이 시작된 거죠. 이때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서 생산 관리가 태동이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생산 관리가 태동된 거는 테일러가 과학적 관리법을 말하자면 제시를 하면서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하죠. 제시를 하면서 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뒤로는 이제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컴퓨터가 등장하고 통계 기법이 등장하게 되고 최근에는 우리가 시스템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서 생산 관리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생산 관리의 역사를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생산 관리 역사는 태동기, 확립기, 현대적 생산 관리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태동기는 뭐냐? 우리가 모르던 예전 옛날 몇천 년 전에도 생산 관리는 이미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예시된 것처럼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얘기하고 뭐 중국의 만리장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거든요. 이집트의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이집트 피라미드가 산 위의 정상에 그 거대한 마당 피라미드를 쌓았는데 수천 년이 지나도 그게 맞아면 무너지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잖아요. 어떻게 쌓았을까? 우리가 돌 하나 들고 올라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 몇천 년 전에는 뭐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럼 쌓았을까 하는 그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자, 보십시다. 부족장이 야 우리 저 꼭대기에다가 우리 피라미드를 세우려고 해. 그러면 너 A팀은 뭐 하고 B팀은 뭐 하고 C팀은 뭐 하고 D팀은 뭐 하라. A팀은 저기 바닷가에 가서 돌을 가져오고 B팀은 돌을 가서 납작하게 다듬고 C팀은 돌을 들고 산으로 올라가고 D팀은 산 위에서 돌을 차곡차곡 잘 쌓아라. 이 부족장은 누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CEO예요. CEO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두지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 팀은 팀장들이 있고 그 팀원들이 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모아지면 뭐예요? 지금의 생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생산 관리를. 근데 그 당시는 용어는 생산 관리라는 용어는 없었죠. 그렇지만은 실제는 생산 관리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태동이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중국의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리를 어떻게 벽을 쌓습니까, 그걸? 그죠? 그다음에 그러면 생산 관리가 이제 태동은 사실 생산 관리의 태동은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로 나누는데 산업혁명 이전은 뭐 그렇고요. 산업혁명 이후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발전된 뒤에 그게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이제 미국에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 거죠. 이때에 산업혁명이 발생이 되면서 공장제 공업이 태동이 된 거예요. 공장제 공업은 특징이 뭐예요?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는 거죠. 그죠? 이때 이제 생산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생산 관리의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을 통해서 뭘 했어요?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분업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죠? 자, 지나가겠습니다. 그럼 생산 관리의 확립기는 뭐냐? 확립기는 아까 말한 대로 산업혁명 이후에 말하자면은 테일러 시스템이 등장하면서 테일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과학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동작 관리, 시간 관리 이런 것들을 다 정했어요. 그래서 과학적인 관리와 과업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차별적인 성과급제를 제시하면서 테일러 시스템이라는 걸 제시를 했어요. 테일러 시스템은 구체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공정한 일일 작업량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표준화된 작업 조건을 제시를 한 다음에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면은 성과급을 주고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하면은 페널티를 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말하는 성과급제와 유사한 성과급제를 처음으로 제시를 한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테일러 시스템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고임금 전후비를 달성하는 거예요.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한 사람한테는 급여를 많이 줘가지고 고임금자가 되게 만들어주고, 근데 고임금자는 사실은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 정도가 고임금을 받는 거고 나머지는 저임금을 받는 거예요. 표준보다 적게 받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 전체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노무비는 줄어드는 거예요. 저노무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테일러가 맞아는 테일러 시스템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